민법 일문 1강 민법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판례를 읽으면 한 문장에 몇 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한 과목인가? 오늘 첫 강의에서는 세세한 조문을 외우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민법 전체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1. 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수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면 음식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규칙은 성격이 다릅니다. 친구와 내일 같이 밥 먹자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강제로 약속을 이행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회규범이 법은 아닙니다. 법은 국가의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사회규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민법은 무엇일까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인과 사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사법입니다. 여기서 사인은 개인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노트북을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노트북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영희는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지급했는데도 철수가 노트북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철수가 노트북을 넘겨줬는데 영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매우 비싼 물건을 구입했다면 어떨까요? 남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했다면 누가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누군가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민법입니다. 2. 민법과 다른 법은 어떻게 다른가? 민법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법을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적인 관계를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법의 영역입니다. 반면 사법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와 B 가운데 어느 한쪽이 국가처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법적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입니다. 다만 현실의 법률관계를 언제나 공법과 사법으로 완벽하게 양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에 공법과 사법의 규율이 함께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민법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기본법이다 정도로 이해해두면 충분합니다. 3. 민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사적 자치. 그렇다면 민법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까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거래의 내용을 일일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1만원에 팔 수도 있고 2만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가격에 사고 싶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싫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와 계약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사적 자치는 계약의 영역에서는 흔히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적 자치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단순히 서로 동의했으니까 유효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당사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약법을 공부하면서 꼭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4. 민법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제 대한민국 민법전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크게 5개의 편으로 구성됩니다.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입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총칙에서는 민법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룹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의 주체가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이란 무엇인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총칙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내가 어떤 집의 소유자라면 그 집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여러 물권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10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채권입니다. 채권법에서는 계약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같은 중요한 제도도 공부합니다. 네 번째는 친족입니다.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친권 등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마지막은 상속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생겨되는지를 다룹니다. 상속인은 누구인지, 각각 얼마만큼 상속받는지, 유언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민법 전체를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사람과 법률행위에서 자신의 지배에서 사람 사이의 채권관계에서 가족에서 사망 후 재산 승계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물권과 채권의 차이.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물권과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은 물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제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100만원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채권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보입니다.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권리가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 권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철수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저는 철수에게 1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철수는 1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 관계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계약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제가 철수에게 노트북을 100만원에 판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채권자이고 철수가 채무자입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넘겨주는 관계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철수는 저에게 노트북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저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하나의 계약에서도 당사자가 동시에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민법 공부의 시작입니다. 7. 민법은 결국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공부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곧바로 결론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등장인물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자신의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B는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A가 노트북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B가 불쌍하니까 A가 노트북을 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A와 B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가? 그 계약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B는 A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A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B에게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이처럼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대입하여 법률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법학적 사고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특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법률요건이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가 법률효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는 민법 문제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8. 민법 공부에서 조문이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 판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법조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를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기본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공부할 때 단순히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분해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위법한 행위가 있는가? 손해가 발생했는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민법 공부는 수많은 조문과 판례를 무작정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법률요건 검토에서 법률효과 판단이라는 구조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기본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결론을 외우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권리는 어떤 요건에서 발생하는가, 그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법 전체의 지도를 그렸다면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민법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와 권리 능력, 그리고 자연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의 주체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